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평안 어느 봄날의 기억 특별전과 관련해서 강연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권여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특별전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바로 평안감사와 그의 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안도가 앞 시간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게 유흥을 즐겼던 유람의 공간이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평안감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이제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평안감사는 누구나 가고 싶었던 관료들 가운데서는 누구나 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관직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평안감사가 선호되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는 당시는 조선시대에 매우 거대한 재정 창고였다. 특히 이제 평안도 재정은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고 평안도에서 독자적으로 평안감사가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곳이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사신이나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 접대를 위한 경비, 이른바 외교 경비를 일상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중간계시나 책문후시 등등의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경비를 또 일상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혹은 특산물 혹은 군인들에게 받는 군포라든지 광산에서 나오는 세금, 무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등을 지역에서 비축해서 활용을 합니다.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이런 이제 지역에서 비축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평안감사입니다. 그럼 평안도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삼남에 비해서 떨어지기는 한데 일단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6년, 1744년, 1804년 이렇게 몇 시기를 구분해 넣었는데요. 평안도의 토지가 6만 6천 결에서 7만 8천 결, 8만 4천 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전국의 토지는 83만, 85만, 81만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 9%, 10%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죠. 삼남 지역은 이미 17세기 이후로 크게 개간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안도는 변방이라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혹은 압록강 주변 지역 이런 곳들은 계속해서 개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토지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토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지역 개발이 주로 이제 이전에 폐사군 지역이나 압록강 지역에서 크게 개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압록강에 보면은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섬이 바로 위화도입니다. 이성계가 해군을 했던 곳이었고 지금도 이제 관광이 지금 어렵지만은 중국에서 유람선을 타면 위화도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입니다. 이 위화도는 조선시대 개간이 크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화도 생각보다 실제 가보면 상당히 큰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으로 사신을 갔던 사람들이 위화도에서 기생들이 말을 타고서 활 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또 구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연회를 즐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도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서 인구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657년부터 1807년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병자호란 이후에 안정이 되면서 73만으로 크게 늘어나고 120만, 130만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국의 당시 이것은 이제 실제 인구라기보다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입니다. 실제 인구는 호적에 기재된 인구의 2배 이상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실제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호적에 기재된 전국 인구에서 평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 10%, 17% 이렇게 또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도의
늘어났던 인구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도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금을 평안도에서 거두게 되면 이제 어떻게 쓰는가? 앞에서 이제 외교 재정으로 평안도 재정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것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서 북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어디서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1656년에 전체 일정이 한 131일, 한 4달 이상 걸리는데요. 그 밑으로 보면 한 145일, 151일,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북경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 5달 이상 정도 걸립니다. 뭐 걸어서 가고 천천히 말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조선 내부에서는 경기도에서 한 5, 6일 머물고 항해도에서 한 7, 8일 머뭅니다. 그런데 평안도에서는 20일에서 30일이 넘게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졌듯이 뭐 평양이나 이런 데서 크게 유람을 하고 연회를 즐기고, 그리고 의주에 있어서는 무역품을 다시 쌓아매고 또 각종 서류를 또 점검하고 하느라고 평안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이나 관광을 즐깁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무인지대 책문까지 보통 한 2, 3일 머물고, 책문에서 북경까지 오고 가는데 한 2달 정도를 소요합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보통 한 달 이상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평안도에서 이렇게 한번 사신이 오가는데 한 달 정도 머물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행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화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은을 지원을 하는지 한번 세 번째 표에 1724년 고부사 그리고 1725년 사은사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1725년 사은사를 보면은 사은사가 청나라를 떠나는데 중앙에 있었던 여러 관청들이 각출해서 14,000냥을 지원을 합니다. 은으로. 그리고 중앙에 있었던 각종 군사기구에서 또 객출을 해서 27,000냥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평안도에서 무려 29,000냥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은사가 7만 냥의 은을 가져가는데 그 가운데서 한 41%가 되는 29,000냥을 평안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시기에도 보면은 대개 한 40% 정도의 은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사신들이 중국으로 갈 때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청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할 때도 평안도에서 연회라든지 선물에 많은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에서도 또 어떤 지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중간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평안도와 항해도, 경기도에서 물건들, 무역할 물건들을 거두어서 청나라 상인들과 교역을 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소가 200마리를 교역을 하는데 그 중에 101마리를 평안도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시마가 15,800건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58% 정도였던 9,200건을 또 평안도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삼, 소금, 뭐 포목, 그 다음에 종이, 돼지, 종입니다. 백지 다 종이죠. 그 다음에 사기라든지 보습 같은 농기구 같은 이런 것들 보면은 50% 이상 혹은 많게는 100%까지 평안도가 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에 지원하는 물품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외교나 무역에 들어가는 재정이 매우 컸다. 이것 때문에 평안도 재정은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고 평안감사 관할하에서 평안도에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정들을 총괄하고 있었던 평안감사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감사는 관찰사로서 평안도의 행정, 군사, 사법, 재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육군의 총책임자였던 병마절도사를 평안감사가 겸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군의 총책임자였던 평안도 수군절도사를 또 평안감사가 겸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석관양사라는 것은 주로 평안도와 항해도에서 군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직책이 관양사인데 이 양서 관양사를 또 평안감사가 겸직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별도로 또 수령을 파견하지 않고 평양 부윤을 또 평안감사가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감사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책들, 행정, 군사의 대표자로서 많은 재정을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평안감사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 국립박물관에 초상화가 남아있는 인물들 몇 사람을 제가 뽑아본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선전기의 유순정이라는 인물입니다. 평안감사를 거쳤고 그 뒤에 우의정과 영의정까지 승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대감 이원익도 역시 평안감사를 지냈고 이후에 좌의정, 영의정으로 승진해 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의 남인 허적이라는 인물도 평안감사를 지냈고 이후에 좌의정, 영의정으로 승진합니다. 그 다음에 서인의 소론의 또 한 인물이었던 조원명이라는 인물은 평안감사 이후에 노론의 견제를 받아서 최고위직으로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부창관, 동지경련사 등등을 또 역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조시대 때 재상을 지냈던 남인 최재공도 평안감사를 지냈고 우의정, 영의정으로 또 승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안감사가 매우 당시에 관찰사 가운데서는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 평안감사를 거치고 난 뒤에 최고위직으로 승진해 나갔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림은 없지만 박규수는 유명한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되는 인물이죠. 예조판서를 거치고 평안감사를 거쳐서 또 우의정까지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동강변의 제너럴 셔먼호를 또 격파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인물들이 평안감사를 거치고 이후에 중앙의 고위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평안감사가 이런 이제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안도가 풍부한 재정을 가진 것이었고 그 재정에 힘입어서 평안감사도 매우 풍족한 그런 관직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실학자 이익이 어떤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평양의 부유하고 번성함은 오히려 서울보다 더 지나치다. 서울보다 오히려 평양이 더 부자 동네고 더 번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정규라는 인물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 행차가 점차 감소하면서 재정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변방의 소유도 없어서 역시 이제 재정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는 바로 감사의 나라다. 평안감사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평안감사가 한 해 사용하는 것, 연봉으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24만 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만 냥이라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공용으로 쓴다면 나머지는 이제 평안감사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다른 지역 감사들에 비해서 5배, 10배 이상 되는 이런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김조순 같은 인물은 재상 가운데서 외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감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도가 얼마나 이제 재정이 풍부할까 이걸 한번 보면은 17세기, 18세기에 곡물로서 수취하는 것이 토지에서 전세로 한 12,000석, 그 다음에 특산물 대신 수취하는 것이 한 22,000석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7세기, 18세기 전반까지 조선에서 은이 크게 넘쳐나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은도 있었고 조선에서 생산되는 은도 있습니다. 이 은이 평안도에 많게는 30만 냥 이상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도는 전국에서 가장 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6세기, 17세기 정도까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을 수입했던 곳이고 일본은 또 은이 상당히 많은 은이 생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일본 은이 한 해 많게는 한 30만 냥 정도 조선에 들어왔다가 50만 냥 정도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갭을 메꾸는 은이 조선에서 생산되는 은입니다. 이 조선에서 생산되는 은의 은강을 평안감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호조판서는
평안감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은강을 호조가 뺏어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평안감사가 절대 안 뺏기려고 하죠. 그래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공물을 보관했던 이 한곡도 많게는 한 100만 석 이상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안감사와 호조판서는 이 막대한 평안도의 재정을 둘러싸고 수시로 갈등, 대립을 벌입니다. 호조판서 김재로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재물은 전부 다 국가의 것이다. 중앙에서 서울에서 재정이 부족하면은 평안도 걸 가져다 끌어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호조판서가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 평안감사 송진명이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하면은 원래 평안도 재정은 본도에서 비축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왜 호조에서 간섭을 하느냐. 호조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조는 호조 재정이나 잘 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조 판서가 됐던 인물과 평안감사로 나갔던 인물들 사이에 있어서는 이 평안도 재정을 둘러싸고 18세기 이후로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이제 국왕 영조가 그래서 이런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평안감사는 힘이 있지만은 조정은 미약하다. 이런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영조는 매우 고집이 센 임금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평안감사와 호조판서가 서로 재정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을 보고 한탄을 하고 있다가 점점 더 영조는 호조판서의 손을 들어줍니다. 평안도 재정을 중앙에서 써도 된다 라고 이제 호조판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평안도 재정이 서서히 조금씩 서울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평안감사에 불만이 많았었고 평안도 지역민들도 불만이 계속 고조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죠. 평안감사가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 그리고 평안감사가 막강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 평안도라는 곳이 정치적으로는 일정하게 소외를 받았던 곳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던 곳이고 무역에서부터 많은 이윤이 나오고 평양 상인을 비롯해서 상인들이 성장하면서 이 상업에서도 많은 이윤이 나오고 그리고 토지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재정이 풍부해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던 곳이다. 더군다나 당시에 중요했던 은도 최고로 많이 생산되었던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평안감사가 만질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컸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중앙에 오랫동안 뺏기지 않고 평안감사가 관리했기 때문에 평안감사의 위상이 막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평안감사는 사실상 뭐 전시에서도 특별전시에서도 나왔듯이 대단한 규모의 연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다는 거죠. 아마 직접 전시에 와서도 관람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영광전 연회도라든지 혹은 이제 부백로에 있어서의 연회하는 그림이라든지 혹은 뭐 원려 선유도와 같은 이런 그림들은 그래서 조선시대에 평안감사가 얼마나 막강한 위세를 떨쳤던가 그리고 평안감사가 연회를 즐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인원과 물자들이 동원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평안감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